안녕하세요. 아픈 손가락에서 안 아픈 손가락을 맡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아들과 딸이라는 90년대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시청률 60%를 기록한 명작 중의 명작이죠.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 저것이 귀남이보다 먼저 나올 때 알아봤지. 귀남이 앞길 막으련. 그저 딸인 후남이가 쌍둥이 남동생 귀남이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고 아들이 시험에 떨어진 게 모두 딸 때문이라고 엄마가 하는 말이죠. 그 당시 세대의 딸과 아들에 대한 차별과 편애를 여실히 드러낸 대사입니다. 드라마 내용도 주인공이 오로지 여자라서 받은 차별과 고생을 과감없이 녹여내 선풍적인 공감과 인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그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전 초등학생이었고 저는 남동생이 아니라 오빠들이 있었지만 드라마상에서 친엄마에게 그런 말을 들은 후남이의 마음을 절절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로 저와 제 여동생이 집안의 후남이었거든요. 딸이라는 이유로 그저 언젠가 결혼하면 출가 외인으로 남이 될 사람, 고추 없이 태어나 어디 쓸 것도 없는 딸, 하지만 효도할 때는 효도해야 하고 집안 미천이 되어야 하는 딸. 저희 자매의 서러움의 시작은 어머니 뱃속에서 성별이 결정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저 우리 장남, 그저 우리 아들들, 우리 손주들 뿐인 저희 할머니에겐 손녀인 저와 제 여동생은 거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죠. 집안 3대 독자인 장남과 둘째 손주밖엔 눈에 안 보이시는 거죠. 장녀는 집안 미천이다라는 말을 부모님과 할머니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을 정도였답니다. 오빠들 공부 방해하지 말고 오빠들 말 잘 듣고 오빠가 하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하라고 말이에요. 그런 할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 없으면 오빠들의 밥을 챙겼어요. 저보다 5살, 4살 많은 오빠들이 먹을 밥을 말이죠. 엄마 집에 없으면 네가 오빠들 밥 챙겨줘야지. 걔네가 어떻게 차려 먹어. 그럼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저는 상 차리는 게 쉬울까요? 저는 두 오빠의 밥도 제 여동생의 밥도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후라이팬 들고 쌀 씻고 밥하기 시작했네요. 제일 싫은 날은 명절이었어요. 명절이면 할머니가 매번 저희 집에 와서 묵고 가셨거든요. 심지어 할머니가 직접 오시는 것도 손자들 힘들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참 대단한 사랑이죠. 오시면 용돈 준다고 아주 유난을 부리시는데 오빠들 손에는 빳빳한 10,000원짜리 두둑이 챙겨주시고 저와 동생 손에는 그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많아도 5장 이상 주신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저는 중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못 사는 집안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학교에서 준비물이 있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저 한숨부터 쉬고 시작하고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는 집은 깨끗하고 좋은데 좀 이상하다 싶었고 그때는 어려서 아무리 어려워도 다들 이 정도 집에서는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 얼마나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저럴까 해서 어린 저는 그저 눈치만 살폈습니다. 쓰는 연필이 도저히 못 쓸 몽땅 연필이 될 때까지 절대 버리지 않고 아껴서 쓰고 공책이 있으면 종이 전체가 새까맣게 보일 때까지 썼어요. 근데 돈은 그저 저한테만 쓸 돈이 없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꽤 큰 갈비식당을 하셨으니까요. 오히려 오빠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넘칠 대로 넘치는 집안이었죠. 오빠들이 그 당시 유행하는 온갖 유명 메이커로 온몸을 도배하고 다닐 때 저는 생리대 하나 살 때도 엄마의 눈치를 살피면서 샀어요. 이래서 딸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말이 되나요? 오빠가 신은 메이커 운동화 하나로 제가 몇 달 쓸 생리대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제 동생은 이런 서러움 안 느꼈으면 해서 한 달에 몇천 원 받던 용돈을 모아 동생이 중학교 들어가서 생리 시작하자마자 제 돈으로 생리대를 사줬습니다. 동생은 아직까지 그 기억을 하면서 제 앞에서 울어요.
왜 언니가 본인 용돈으로 생리대를 사다 주는지 몰랐는데 알고 나서부터는 너무 고맙고 미안했다고요. 생리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저희 집에 온 할머니가 화장실 욕실장 안에 있던 생리대를 보시고 크게 화를 한번 내셨어요. 어디 여자가 쓰는 물건을 오빠들이 쓰는 화장실에 두냐고요. 부끄럽지도 않냐고 당장 방 안에 두고 쓰라고 아주 난리를 부리셨죠. 부모님도 그걸 보고 할머니를 말리시지 않았습니다. 암묵적인 동의였겠죠. 진짜 기가 안 차더라고요. 이후로 저와 동생은 방에서 생리대를 가지고 마치 죄인처럼 숨겨서 화장실로 가야 했어요. 좀 차가운 얘기이긴 하지만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와 여동생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답니다. 그저 알터니가 빠져서 얼얼한 통증만 남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모 아래서 기세등등하게 자란 오빠들은 그야말로 폭군이 따로 없었어요. 집안 어른들 모두 오냐오냐 하고 다 받들어주기만 하니 무서울 게 없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기고만장해지는 두 오빠의 성정 때문에 그저 저와 여동생만 죽어나갔죠. 오빠들은 종종, 아니 자주 저희들에게 손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거실에 리모컨이 없으면 때리기도 했고 밥솥에 밥이 없으면 때리고 왜 그렇게 노려보냐고 또 때리고 어떨 때는 그저 심심하다고 때리기도 했어요. 그걸로 부모님에게 말을 꺼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소정이 네가 뭘 잘못했겠지. 오빠가 괜히 때리겠어? 내가 하긴 뭐래. 나 거실 리모컨 쓰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사람을 때리냐고. 그럼 유정이가 봤던가. 유정이가 어디다가 나서 그랬나 보지. 엄마, 나랑 유정이가 거실에서 TV 보는 거 본 적 있어? 매일 오빠들이 거실에 누워서 TV 차지하고 있는데 대체 언제 봐? 아니 그 전에 리모컨 하나 없어졌다고 손을 올리냐고. 엄마는 엄마 딸이 맞았는데 화도 안 나? 그러는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오빠가 그러면 나와서 리모컨 찾아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엄마한테 쪼르르 와서 이러고 있어? 기집애가 땡땡 시끄러워 죽겠네. 아유 저리 가. 엄마 피곤해. 이때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뭔가 서러움을 터놓으면서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된다는 거를요. 뭔가를 바라서 다가갔다가 오히려 제가 상처를 더 입으니까요.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부모님은 저와 동생에게 대학에 붙어도 등록금 내준다는 소리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집은 일단 붙기만 하라고 그럼 빚을 내서라도 보내준다고 하지만 저희 집은 전혀 아니었어요. 첫째 오빠도 그렇고 둘째 오빠는 재수하는 것까지 다 지원해주고 등록금까지 싹 다 대줬지만 저와 여동생은 여자가 못하러 대학 가냐는 소리만 들었네요. 그때 저는 어느 정도 해탈해서 그냥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다. 사람이 어렸을 때 갖춰진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 자신을 위로했었네요. 하지만 전 대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대학에 가서 배우고 번듯한 직장을 가져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분명 제가 대학 학위마저 없다면 이 집에서 더 무시를 당했을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간신히 서울 4년대 대학에 붙고 학교 다니면서 알바 2-3개씩 돌려가면서 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방학이면 휴게소나 공장 알바를 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었고요.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세무회계학 쪽으로 가고 일찍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죠. 두 오빠가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학교 다닐 때 저와 동생은 하루에 5시간씩 자면서 살았어요. 그런 저희 자매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한 말, 이 독한 것들. 오빠들은 숨만 쉬고 있어도 자랑스럽고 대견한 아들들이었고 저희 자매는 아등바등 어두운 동굴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맨손으로 터널을 뚫고 있으니 그저 독한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도 동생도 알바하면서 월급이라도 타면 종종 부모님께 저희가 번 돈이라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처절한 짝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를 한번 봐주지도 않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는 처절한 구애였죠. 동생이 어른이 되자마자 둘이 돈을 모아 독립했네요. 좁디 좁은 원룸에서 둘이 시작했지만 본가에서 살았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서 나오고 나서는 웬만해서는 부모님과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부모님도 딱히 저희 자매의 연락을 바라지 않으셨고 저희도 원치 않은 소식을 먼저 알리기는 싫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세요? 엄마, 왜? 너랑 유정이는 집에 한 번 얼굴을 안 비추니 집 나가니까 아주 남이다 이거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바쁘니까 그랬지. 니들이 바쁘기는 뭐가 바빠. 다른 소리 말고 이번 주말에 유정이랑 한번 집에 와라. 나랑 너희 아빠 강원도 큰 고모네 가니까. 엄마랑 아빠랑 집에도 없는데 왜 가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오라는 거지. 기집애가 눈치가 없어. 지훈이랑 한준이랑 둘만 있으면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빨래도 쌓이기만 하니까 와서 밥도 좀 해서 남매가 같이 먹고 청소도 해주고 가라고. 저는 솔직히 집에 오라고 하길래 그래도 부모라고 반찬이라도 가져가라. 와서 밥 먹고 가라. 이러실 줄 알았네요. 근데 제가 학습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저 부모님 안 계실 때 장성한 20대 후반 아들 둘이서 청소도 안 해서 더러운 집에서 굶어 죽을까봐 부르려고 하신 겁니다. 아우 됐어요. 안 가. 거기까지 가서 식모살이 하라고? 나랑 유정이가 무슨 출장 서비스냐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얘 말하는 거 좀 봐. 아주 베베 꼬여서 집 와서 하루 자라고 가는 말을 그렇게 꼬아듣니? 와서 오빠들 수발 들라는 거 아니야. 엄마, 다 큰 아들 아직도 청소기 사용법이랑 세탁기 사용 방법도 모르는 거 엄마랑 아빠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야. 무슨 모질이들도 아니고. 끊어요.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이렇게 당한 게 한 트럭으로 많아도 날 낳아준 부모가 대체 뭘까요? 못해준 게 구고 잘해준 게 일만 있어도 그 일에 대한 기억으로 종종 희망을 품곤 합니다. 하지만 저와 동생은 그간 쌓여온 게 많아서 그 희망마저 이미 오래전에 말라 비틀어졌어요. 제가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무사히 취직을 하고 동생도 졸업과 동시에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해서 부모님과는 더욱더 멀어져 갔습니다. 명절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돈이나 선물만 보내고 집에 안 갔고 큰오빠 결혼식 때가 돼서야 거의 3년 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봤네요. 큰오빠의 결혼식에서 저와 동생은 그저 뒤로 빠져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저희가 없어서 오히려 더 화목한 가족들처럼 보였거든요. 서로 좋아 죽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속 안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동생과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니, 알고 있었어? 이번에 큰오빠 신혼집 아빠가 해준 거. 예전부터 말했잖아. 장남 결혼하면 집 하나는 그냥 해준다고. 결혼할 사람만 데려오라고. 근데 그게 얼만 줄이나 알아? 9억이래 9억. 아까 새언니가 신부 대기실에서 본인 친구들하고 하는 소리 들었어. 에휴, 그렇게 소중한 장남한테 9억이 아깝겠냐? 오히려 더 못해줬다고 미안해할걸? 우리가 집 나올 때는 오히려 무슨 돈을 어떻게 벌어서 방 구했냐고 그 돈 보여달라고까지 했으면서 오빠가 장가 가니까 오히려 못해줘서 난리네. 진짜 새삼 서럽다. 너 결혼할 때는 이 언니가 집 해줄게. 걱정 마. 아, 됐어. 애초에 난 결혼할 마음 없네요. 그냥 종종 언니 얼굴만 보고 혼자 살래. 동생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매번 차별받고 눈치를 보고 살아와서 그런지 늘 비관적이었어요. 동생의 회의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배우자든 자식이든요. 근데 그런 제게도 소중한 사람이 생기긴 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남자와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동생은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걸 보고 섭섭해하기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줬죠. 이제 언니가 외롭지 않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만난 남자와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딱 30 됐을 때 결혼을 했네요. 그때 솔직히 부모님께 알려야 하나 고민을 하긴 했어요. 몇 년 얼굴은커녕 연락도 안 하다가 예뻐하지도 않고 예쁨 받지도 못한 자식이 결혼 소식을 전하는 게 어쩐지 괜한 짓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 알리든 말든 제 선택이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할 일 없게 소식을 전하기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마음 먹고 오랜만에 먹을 거 싸들고 본가에 갔습니다. 2년 만에 얼굴 본 부모님은 마치 오늘 아침에 얼굴 봤던 사람들 마냥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 바로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 결혼 소식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하신 소리가 뭔 줄 아시나요? 돈 얼마 모았니? 그냥 결혼할 정도로는 모았어. 왜? 아니,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네가 뭐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어. 상대방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일반 회사 다녀? L전자 다니고 있어. 5년 차고. 어머, 그럼 돈 잘 벌겠다. 다행이다. 이제 진짜 출가 외인 되는 거네. 뭐 예단비라도 좀 얹어줘야 하는 건가? 여자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남의 집 식구야. 남의 집 식구. 그 식구들 도움으로 결혼식 하면 되겠네. 우리 집 식구도 아닌데 못하러 그래? 난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남의 집 애처럼 살았는데? 축하한다, 잘 살아라 라는 말도 없이 그저 돈. 혹시라도 제가 결혼한다고 손 벌릴까봐 무서웠던 걸까요? 솔직히 돈은 언감생신, 꿈도 안 꿨습니다. 그저 잘 살라는 말 한마디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게는 과한 희망인가요? 왜요? 제가 출가 외인인 딸로 태어나서요? 그치만 무슨 성별로 태어나던 그건 제 잘못이 아닌데 말이죠. 그날은 그냥 그 말만 하고 바로 나왔어요. 따로 제 남편을 소개시키지도 않았고 상견례도 안 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저를 아껴주셔서 제 집안 사정도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제가 친부모님 복은 없는데 시부모님 복은 있더라고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부모님은 제 결혼식에 그저 참석하기만 하셨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대로 저 혼자 그 누구의 손도 잡지 않고 혼자 들어갔죠. 그렇게 의무적으로 얼굴 보이고 소식만 전하고 또 8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저도 동생도 문자 한 번 보내지 않았어요. 출가 외인이라는 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남처럼 살았죠. 시집밥은 겉살이 찌고 친정밥은 뼈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여자가 결혼하면 친정이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애틋해진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저 시부모님께 못 받아본 어른이 주는 사랑을 받고 그저 제 동생과 제 남편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딸도 하나 낳았네요. 딸 낳고 처음 든 생각이 왜 우리 엄마는 날 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미워했을까였어요. 태어난 딸 얼굴을 보고 내 배 아파서 내 살과 피로 낳은 자식이 무슨 성별이든 미워하기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저 내 자식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고 보고만 있어도 더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는데 자식을 낳고 보니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죠. 딸이 유치원에 들어갔을 무렵 외롭고 서러운 과거가 모두 옛말로 느껴질 때쯤 사건이 터졌습니다. 환영하지 못할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요. 동생이 어느 날 집에 찾아왔더군요. 제가 결혼하면서 저는 동생과 따로 살게 됐는데 동생이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그날도 그냥 저녁을 같이 하러 왔나 보다 했는데 동생 표정이 어딘지 이상했어요. 뭐 먹을래?
너 좋아하는 찹스테이크 해줄까? 파프리카도 있고 안심도 좀 남아있네. 이걸로 하면 되겠다. 아니면 시켜 먹을까? 형부랑 세정이는? 주말이잖아. 둘이 시댁에 갔어. 그래서 나는 자유의 몸이죠. 언니, 왜 불러? 빨리 뭐 먹을지나 말해. 아우, 나도 배고프다. 언니 혹시 엄마한테 연락받은 적 있어? 뭐? 갑자기 입맛이 싹 가셨습니다. 갑작스런 동생의 말에 약간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맞다. 나 부모님이 계시긴 계셨지 하는 기분 말이죠. 왜? 엄마가 너한테 연락했어? 나 핸드폰 번호 바꾼 지 오래됐잖아. 근데 얼마 전에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 나 찾는 전화. 인터넷에 내 명함이 올라가 있긴 한데 그걸 엄마가 찾으신 건지. 그래서 왜 연락했대? 엄마 가게 넘어갔대. 이번에 정리하신다나 봐. 갈빗집을 갑자기? 아, 뭔데? 대체 뭐 때문이래? 큰오빠 때문인가 봐. 처남인지 누군지랑 무슨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돈 날리고 그거 엄마가 메꾸다가 이 사달란 거지. 시국이 시국인지라 식당 장사도 잘 안 됐는데 그 돈 메꾸다가 훅 날린 것 같아. 근데 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빠 암이래.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 한 생각이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여러분이 제게 야박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머릿속을 아찔하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왜 내게 알리는 거야? 그 소식을 제게 전하는 동생까지 미워지더군요. 아니, 좀 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저 왜? 어떻게 하지? 돈 없고 몸 아프니까 이제야 우리 생각이 났나? 이런 생각으로 속이 답답해졌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든? 오빠들도 연락이 안 된다나 봐. 첫째 오빠는 신용불량자 되고 엄마도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니까 바로 잠적했고 둘째 오빠는 어디 해외에 있다고 하는데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몰라. 그냥 우리하고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왜 만나자는 거겠어. 당연히 기댈 곳 없으니까 이제야 찾는 거지. 언니 전화번호 몰라서 연락을 못한다고 우리 둘 다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대로 주방 식탁에 동생과 마주보고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울었어요. 그렇게 간도 쓸개도 가죽도 다 나눠준 아들들에게 버림받은 내 부모가 한심하고 처량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조금 불쌍해서 울었고 또 그런 부모가 그런 처량한 신세가 돼서야 찾는 저와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냥 짜증나더라고요. 괜히 연락해서 사람 마음만 들쑤시고 불편하게 만드는 내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무시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미련해서 짜증났고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 뭉텅이로 질적하게 뭉쳐서 저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죠. 여러분 같으면 평생 딸이라는 이유로 사랑 한번 주지 않았던 부모님을 만나실 것 같나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도 저도 딱 이러한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마냥 모른 척하기엔 계속해서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 있었고 그렇다고 당장 만나기엔 자존심이 상했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8년 만에 본 어머니는 몰라볼 정도로 늙어 있었어요. 그렇게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로 제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예상은 했습니다. 호적은 아직 묶여 있으니 못 찾을 것도 없었겠죠. 소정아.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어요. 왜 찾아왔냐고, 왜 기쁠 때 찾아오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 찾아오는 거냐고 따지고 싶더군요. 왜 왔어? 오라고 한 적 없는데. 유정이한테 만나고 싶다고 하고 우리가 연락 없었으면 그냥 거절로 알아들었으면 안 돼? 미안하다. 이렇게 와서. 생전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살면서 어머니에게서 처음 듣는, 저를 때리는 오빠들에게서 지켜주지 못했을 때도 듣지 못했고, 왜 날 미워하냐고 서러움을 토로해도 그저 난 그런 적 없다, 그런 기억 없어, 이런 말만 하던 어머니가 생전 제게 처음으로 사과를 하신 거예요. 본인 입장이 아쉬우니까요. 나도 너희 아빠도 너랑 유정이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서 얼굴 보고 싶다고 한 거야. 너희한테 이제 와서 뭘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늙어보니까 안 거지. 우리가 얼마나 너희한테 잘못했는지. 너랑 유정이가 우리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말을 들어보고 싶다면 여기로 오렴. 너희 아빠 여기 입원해 있으니까. 어머니는 한 번 접은 쪽지를 제게 쥐어주고 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쪽지를 찢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저 어설프게 쥐고만 있었죠. 후회를 동반하지 않은 선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언젠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게 되죠. 저와 동생은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러면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와 제 동생은 제 부모님에게서 대답을 듣고 싶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어쨌든 뭐든 대답을 듣고 싶다고요. 어쩌면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날을 잡아서 쪽지에 적힌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다고 했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사람이 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편찮으신 것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였죠. 병실에 나타난 저희 자매를 본 부모님은 바로 눈물을 흘리셔서 오히려 저희를 놀라게 만드셨어요. 괜히 눈물 보고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와줘서 정말 고맙다. 병원복을 입은 아버지가 고개를 한참 숙이고 있다가 꺼낸 말입니다. 동생도 저처럼 마음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인지 단호하게 대답했죠. 두 사람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왔어. 무슨 말 하는지 드러나 보고 싶어서. 동생의 말에 부모님은 서로 몇 분 동안 할 말을 고르시는 것 같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를 해야겠다 싶어서 만나고 싶다고 했어. 못난 부모 만나서 어려서부터 마음고생 많이 했지.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무슨 말로 사과를 하든 너희 속의 앙금이 풀릴 거라고 생각 안 한다. 그저 나나 너희 애미나 이렇게 늦게나마 깨닫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 우리가 너무했지 정말. 버림받은 입장이 돼보니까 알겠더구나. 이렇게 서럽고 비참한 기분인지. 미안하다 소정아 유정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워. 이 사과로 저도 동생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누그러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애매하게 식었던 감정이 아주 빠르게 타오르는 것 같았죠. 우리가 왜 보고 싶었어? 이제 와서 왜? 엄마랑 아빠 마음 편하자고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 아니야? 유정아, 우리가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서 변명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가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그래,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전부 다 엄마랑 아빠가 잘못한 거야. 잘못된 생각으로 너희에게 큰 상처를 준 거야. 이렇게 못난 부모라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부모님이 아니라 시절을 탓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그저 그런 시절이었고 그런 사상이 통용되고 당연한 시대라서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상처도 덜 받고 더 마음이 편했을 때가 있었죠. 부모는 자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부모와 자식의 존재는 다른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투게르네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저 우리 부모는
그 세대를 초월해서 자식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고 약한 인간이라고 여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생리대 하나로 손녀들에게 불결하다고 하던 할머니에게서 자란 아버지였으니까요. 우리 부모도 어쨌든 보고 자란 대로 내 부모가 된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부족하고 본인들이 못나서 그랬다는 그 말을 직접 당사자들에게서 들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그날 부모님은 몇십, 몇백 번 저희에게 사죄를 했고 저희는 울기도 하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네요. 나중엔 밖에 있던 간호사분들이 소리를 듣고 병실로 들어오기도 했답니다. 몇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서러움이란 감정이 하룻밤 사이 사라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분명 변화는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두 분이 평생 가져온 사상이나 생각을 바꾸고 사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누르고 있던 앙금이 정말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더군요. 참 사람 마음이 가볍죠. 딸은 평생 부모님을 짝사랑한다는 말이 진짜란 걸 확인한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이후 몇 번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갈 때마다 어두운 앞빛이 저와 동생을 보면 환하게 피시더군요. 솔직히 의무적으로 가기도 했어요. 일단 췌장암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기계적으로 찾아간 것도 있었죠.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쉽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교환은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동생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또 부모님도 기대하시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저 저희 얼굴 보면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게 어쩌다 보니 저와 동생이 번갈아가며 종종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모두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죠.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저 자신을 위해서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기뻐하셨기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을 앉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지금까지 해온 관광버스 사업을 정리하겠다고요. 비상시국으로 적자이기도 했고 본인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운영할 수도 없으니 접어야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저도 동생도 그저 아버지 일이고 선택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다시 썼다고 하시더군요.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돈을 저와 동생에게 남겨주신다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못난 부모를 용서해준 작은 답례라고 말하셨어요. 저와 동생도 처음에는 반색했어요. 마치 용서를 돈으로 매수당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거라도 남겨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어렸을 때 지원 못해준 것을 청산하는 거라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청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청산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그냥 되는 대로 냅두기로 했어요. 더 이상 머리 아픈 고민하지 않고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냅두기로요. 근데 이 사달이 났네요. 아버지 회사가 정리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오빠들이 찾아오고 만 거죠. 주말에 제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어디서 팍 삭은 아저씨 2명이 다짜고짜 아버지 병실로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어요? 거의 10년 만에 보는 오빠들이었어요. 첫째 오빠는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이 웃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야, 너 아버지 사업 정리했다는 소리 듣고 왔냐? 어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뭐?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희 아버지 아파서 입원한 병실에 쳐들어와서 소리나 지르고. 엄마는 아버지 사업 정리까지 했는데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해요? 나나 둘째나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내가 돈 필요하다고 말했었잖아. 그 입 닥치지 못해? 그래, 너희는 그저 돈만 필요할 뿐이지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네 애미나 나나 이제 진짜 부모 사랑 필요한 소정이랑 유정이한테만 최선을 다할 거다. 평생 넘치는 사랑 받아놓고 그저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라는 너나 둘째한테는 일 없다. 아버지,
나 지금 돈 안 들고 가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당장 빌린 돈이 얼만데. 이런 한심한 자식 같으니라고. 너나 네 형이나 똑같다. 2번 다시 내 눈에 나타나지 마. 나 이제 네 두 놈들 아버지 아니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소정이랑 유정이 애비 노릇만 할 거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첫째 오빠는 그대로 수액 거치대를 들어 올려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병원 경비를 불러서 겨우 끌어냈네요. 어머니는 그대로 경찰을 불러 폭행 미수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들이라면 꿈뻑 죽었던 어머니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다니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이후 저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유산을 나누자는 오빠들의 전화가 오긴 했지만 죄다 무시해버렸어요. 둘째 오빠는 유산 분할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를 부렸지만 말이 되나요? 지금까지 지들이 받아먹은 게 얼만데 또 아버지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한 상태였고요. 둘째 오빠가 소송까지 들먹이나 했는데 알고 보니 해외로 나가 있던 게 일 때문이 아니라 원정 도박을 다닌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빌렸다는 것도 죄다 도박빚이었던 거죠. 이후 몇 번이나 병원으로 찾아와서 아버지는 결국 병원으로 옮기셨고 병원 CCTV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두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하는 아버지를 위한 거였죠. 다행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게 인정이 돼서 받아들여졌고요. 아버지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은 우리 딸들 고맙다 이 말이었어요. 저와 동생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부모님과 진정 서로를 받아들인 거였어요. 참 짧지 않나요? 아니, 어쩌면 짧아서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너희 아빠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 만약에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기회가 있다면 다시 소정이랑 유정이 아빠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평생 후회 없도록 잘해주고 싶다고.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고 했어. 그치. 무슨 염치로 2번째 기회를 바라겠어. 네 아빠나 나나. 별다른 대답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다시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2번째 기회를 위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 동생도 모르겠다고 했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지 않았어요. 조금 울고 참았습니다. 슬퍼서 펑펑 울기에는 과거에 상처받은 저에게 너무 미안하니까요. 지금도 종종 동생과 어머니를 만나기는 합니다. 살가운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생존 신고하는 수준으로요. 완전하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게 저와 동생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극적인 복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어쩌면 나중에 더 가까워질지 모르죠. 하지만 금방 올 것 같진 않네요. 그저 시간에 맡겨보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늘 저희에게 사죄를 하고 계시니까 그게 진심이라면 언제가 됐던 저희의 마음도 열리겠죠. 가족이라는 관계는 무슨 행동을 하든 늘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저 안 보고 살고 안 듣고 살고 없었던 일로 살기가 이렇게도 어렵다니. 미련하고 답답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늘 사람은 본인이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나 동생도 평생 못 가져본 부모의 사랑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기분에 대한 미련을 안고 살아가겠죠. 회피하고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결핍을 인정하는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채울 건 채우고 평생 채우지 못하는 건 일부러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말이에요. 어쩌면 부모님이 저희를 딸로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동생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나를 못 본 척했던 거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저도 동생도 부모님에게 미련한 미련을 갖지 않았을 테죠. 딸이라고 미움받던 저와 동생이 조건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도 필요 없다. 이렇게 진즉 미련을 버렸으면 좋았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하단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누군가의 인정보다 오늘은 그저 거울을 보고 내게 소중하고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 소중한 나 자신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합니다.